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혼인 파탄 시점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이혼 변호사들도 간과하는 그것입니다. 하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시점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 그런 판례가 있어요.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혼인 파탄 시점을, 부정행위가 걸린 쪽에서, 우리는 혼인 파탄 시점이 요때였다. 그래서 그 혼인 파탄 시점 이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잘 인정이 안 되죠.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방점은 재산분할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혼인 파탄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부제를 이혼 변호사들도 자주 간과하더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 부정행위 파트, 이 너무 단순한 이런 파트에서는 상대방 변호사들이 여지없이 혼인 파탄 시점이 옛날이었고 이 주장을 무조건 하는데, 재산분할 관점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저한테 유리한 혼인 파탄 시점을 오히려 막 주장해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혼 변호사들이 별로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구나. 혼인 파탄 시점은 재산분할을 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 시점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쪽으로 잡고 싶어. 내가 부정행위를 하다 걸렸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들기 전 시점으로 혼인 파탄 됐다 나는 주장하고 싶어.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혼인 파탄 시점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10년을 살다가 어느 날에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주먹질을 한 방씩 했어. 그럼 그날부터 혼인 파탄 됐다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크게 싸운 건 맞지만 그 한 방 10년 살다가 주먹 다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시점으로 바로 혼인 파탄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혼인 파탄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언제 딱 끝났다 이렇게 제3자가 그걸 딱 정하기가, 내가 마음대로 내 유리한 관점에 따라서 몇 월 며칠로 혼인 파탄 됐다 내 주장한다고 해서 먹히진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이 재산분할 영역에서 혼인 파탄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24년도 올해 이혼을 합니다. 이혼 소송을 이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부가 22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때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별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별거 한 다음날부터 혼인 파탄 시점이 잡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혼인 파탄 시점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95%의 소송에서 혼인 파탄 시점이 그럼 언제로 잡히는데요? 도대체 언제가 혼인 파탄 시점입니까? 하면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입니다. 제기한 시점. 아시겠죠? 이혼소가 접수된 시점. 그때로 대부분 정리해요. 거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대부분 또 소제기 시점으로 해가지고 혼인 파탄 시점을 정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1일에 접수했어요. 근데 7월 1일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혼소장을 7월 1일에 하루 만에 써서 접수한 건 아니겠죠. 5월 1일에 변호사 선임해갖고 막 2달 동안 써가지고 접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5월 1일이냐? 이게 아니고 2달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왜냐면은 이 소제기 시점으로 판사님이 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부부 사이가 아직 이혼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파탄됐느냐가 명확성이 떨어지고, 5월 1일에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그날로 잡아달라.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잡기에도 어렵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5월 1일에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고 7월 1일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그럼 4월 1일에 파탄 시점이 되냐?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선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은 원피고가 좀 다툼이 없어야지 요때 정리됐고 요때 기점으로 해서 뭔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혼인 파탄 시점이 주관적인 우리의 그 실제 부부 관계에서는 매우 탁 잘라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냥 소재기 시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느냐, 법원에서 이게 부당하느냐? 아니에요. 소재기 시점 정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부부싸움 4월 1일에 하고 변호사 선임을 5월 1일에 하고 소재기를 7월 1일에 했는데 4월 1일 이후에 상대방이 뭐 재산을 빼돌렸다. 그럼 파탄 시점을 7월 1일로 잡으면 부당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죠.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빼돌린 재산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빼돌린 재산 할 때 그 혼인 파탄 시점은 정확하게 7월 1일 소재기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 파탄 됐을 무렵에 빼돌린 재산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뭐 4월 1일로 안 잡혔다고 해가지고 판사님이 판결에서는 7월 1일로 소재기 시점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잡았지만 4월 1일에 부부싸움하고 상대 일방이 뭐 재산을 뭐 예금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빼돌렸다. 그거 있는 걸로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7월 1일로 잡았는데 그 앞전 시점 거를 왜 추정해 주느냐, 틀렸다는 게 아니고 파탄 시점 무렵에 빼돌린 것들은 그죠? 전후 조금 몇 달 정도는 그 안에 들어오는 범위로 보면은 그때 빼돌린 것은 명확하게 소명을 어디에 썼는지를 소명을 못하면은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 재산분할 대상의 산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요렇게 애매한 관계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2년도에 별거를 하고 24년도에 이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22년도 7월 1일에 별거를 시작해서 24년도 7월 1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간극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2년이나 떨어졌죠. 2년이나 떨어졌죠. 그런데 22년도에 있던 재산과 24년도에 있던 재산이 가치가 2년이나 차이가 나면 다를 수가 있죠. 여기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 거. 그러면 24년도 7월 1일에 혼인 파탄이 요 케이스에서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쪽 이혼 변호사다. 그러면은 의뢰인 말씀이 22년도 7월 1일에 남편하고 별거 해가지고 남남처럼 살다가 24년도 7월 1일에 소재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재산 분할을 계산해 보니까 24년도 7월 1일이 파탄 시점이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 예를 들어서 24년도 7월 1일에 상대방이 들고 있던 뭔가가 뭐 예금이 늘어났다든지 예지는 뭐 재산이 불어났다든지 해가지고 굳이 22년도 7월 1일로 하는 것보다는 24년도 7월 1일로 하는 게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서로가 뭐 별로 이 지금 재산 분할 시기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해서 크게 쟁점화 시키지 않으면은 혼인 파탄 시점은 언제로 정해진다고요? 소재기 시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시가 아니고 소재기 시로.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소재기 시점 우리는 유리한데 재산 분할로. 그러면은 별거야 뭐 그때 했지만 최종 파탄된 곳은 24년도 요 소재기 시로 해서 계산해서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가는데 상대방 변호사 딴지 걸고 저기 우리 자기 쪽 유리하게 22년도를 파탄 시점을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아시겠죠? 거의 그냥 따라와요. 제가 이렇게 끌고 가면 24년도 7월 1일로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면 자기 의뢰인 관점에서 22년도가 유리하니까 파탄 시점을 그대로 잡아야 됩니다 하고 막 주장하고 입증하고 뭐 하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재기 시점으로 주장할 사람들은 별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소재기 시점으로 파탄 시점이 정해지니까 관행적으로. 그런데 그 앞 시점으로 주장할 사람은 말로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정도 그때 파탄이 완벽하게 됐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해야 되거든. 다툼이 없지 않은 이상은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 변호사들이 자주 광고하더라. 7월 1일 우리 유리하게 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파탄 시점을 쟁점화 시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쭉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툼 없이 파탄 시점은 소재기 시점으로 정리돼 버리고 우리가 유리하게 재산 분할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득을 보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똑같은 사례에서 우리 의뢰인 관점에 우리 의뢰인이 들고 있는 재산이 가치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의 시점으로 파탄 시점으로 자르고 싶잖아. 22년도로 파탄 시점을 주장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는 이 재산 분할 그 혼인 파탄 시점을 쟁점화 시켜가지고 그때 파탄됐다는 걸 뭐 입증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제가 소송을 해보면은 2년도 7월 1일에 실제로 부부가 별걸 한 건 맞아. 별걸 한 건 맞는데 그래서 내가 요때 하고 별거 됐다 하면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면 그래도 자기 의뢰인한테 유리한 건 뭐예요? 24년도 소재기 시점 아니에요.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거 반대로 입증해내야 되고 22년도 7월 1일에 파탄됐다는 걸 막 입증해야 되는데 근데 또 따라오는 경우에 그래 뭐 자기 의뢰인한테도 물어봤는데 22년도 7월 1일에 별거 한 게 맞대. 뭐 그냥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그냥 우리는 다 계산해가지고 뭐가 유리할지 생각해갖고 22년도 7월 1일로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그 별로 이견 또 안 제기하고 그냥 뭐 그래 그때 파탄 됐지 정리해줘 버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22년도 7월 1일로 되는 거예요. 그죠? 파탄 시점. 왜냐면 다툼 없으니까 원고도 피고도 다 22년도 7월 1일에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거는 서로가 다툼 없이 인정해 버렸으니까 이 상대방이 끝까지 버텼다 소재기 시점 주장했다면 제가 대개 입증을 해야 되지만 그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린 다음 쟁점. 이것만 봐도 여기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소재기 시점으로 정리되는 것이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뭐 별로 쟁점화 이 혼인 파탄 시점 자체가 큰 쟁점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쟁점 거기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쟁점화해서 소송을 풀어나가는 것이고 22년도 7월 1일로 재산 분할 시점이 정해졌을 때 그러면 변호사님 말대로 모든 재산을 22년도 7월 1일 기준으로만 계산해가지고 그 뒤에 아파트가 이때 들고 있던 5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올랐더라도 2억이 올랐더라도 이거 없는 걸로 계산돼서 5억으로 딱 계산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또 재산 분할의 대상물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게 또 무슨 복잡한 소리냐. 재산 분할의 대상물이 아파트, 주로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 부동산이라 칩시다.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금, 뭐 보험, 현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치물들이. 그런데 잘 보세요. 일단은 칼같이 혼인 파탄 시점으로 나뉘어가지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정리되어 버리는 성질의 재산은 예금, 보험, 현금 이런 것들입니다. 소재기 시라고 볼게요. 소재기 시에 내 계좌에 돈이 1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내가 소득을 더 벌어가지고 예금 가치가 2억 원이 됐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는 사실상 남남인데 남남인 상태에서 내가 1억을 더 벌었는데 그 예금을 갖다가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보험, 현금 이런 것들은 분할 시점으로 칼같이 잘려요. 그냥 그때로 잘립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빼돌렸다, 은닉했다 있는 거 추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금, 보험, 현금 재산들은 그런 기점을 해서 정리가 돼버려요. 깔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혼인 파탄 시점의 쟁점이 칼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년도 7월 1일에는 내 예금이 1억 원밖에 없었어. 그죠? 그 다음에 별거 해갖고 남남으로 살면서 내가 1억을 더 모아서 내 예금이 2억 원이 됐어. 그럼 재산 분할 대상에 내 예금은 1억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억이 더 붙어 나간 거는 이 분할 시점이 이때로 정해졌다면 1억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하고 주식 이런 것들은 판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죠?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고 하면은, 사실심이라는 거는 1심, 2심을 우리가 이혼소송 1, 2, 3심을 말하는데 3심은 법률심이고 1심, 2심을 말하는 결론은 재판, 이혼소송이 끝날 무렵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말이 표현이 어렵지만 1, 2심 소송을 한다고 쳤을 때 2심 소송 끝날 때 1심 소송까지만 했다? 그럼 1심 소송 끝날 때 재판 끝날 무렵에 시세로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식도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주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그냥 100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요 파탄 시점에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뭐 삼성전자 주식이 막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1000만 원이었던 주식이 뭐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5천만 원으로 넣는다는 거고. 아파트도 파탄 시점에는 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소송 끝날 무렵에는 이게 뭐 8억이 됐어. 3억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로 넣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가격이 5억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빠질 수도 있죠. 그 빠졌더라도 빠진 가격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식하고 아파트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 그러면은 이래서 이 판례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아니면은 대충 이해해버리면은 왜 이혼 변호사들이 이것을 이 재산분할 시점을 혼인파탄 시점을 간과하느냐면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이 판결 때문에 왜냐면 재산분할할 때 메인 재산이 대부분 아파트, 주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인데 그 앞에 분할 시점 정하고 나누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뭐 그냥 대충 넘어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간과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맞지 않냐? 뭐 예금해봐야 꼴랑 뭐 몇천만 원이고 아파트는 뭐 몇십억에 몇억에 이런데 그 말이 맞지 않느냐? 아니에요. 결론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을 나눠서 봐야 돼요. 형식은 제가 표현한 게 다 맞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요게 5억짜리였어요. 5억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2년을 남남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기 직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가치가 얼마냐면 8억이 됐다고 칩시다. 8억이. 그죠? 그러면은 3억이 그죠? 3억이 뛰었는데 이게 22년도가 혼인 파탄 시점으로 정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3억의 가치 상승이 돼가지고 판사님이 나중에 24년도에 판결문을 쓸 때 A 아파트가 8억이라고 적시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말입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처음부터 이게 8억인 경우와 8억인데 8억이었던 경우와 22년도에도 8억 지금 또 8억 그러면 그냥 8억에 대해서 어때요? 그냥 누가 어떻게 형성했냐 따져가지고 분할 비율을 정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5억인데 3억이 뛴 게 혼인기간 중이 아니고 남남 혼인 파탄 시점은 22년도였으니까 남남으로 지내는 기간에 내가 A라고 할게요. 내가 A를 들고 있다가 그죠? 8억이 된 거야. 결론은 아무리 그러면은 이 3억에 대한 기여도는 아무래도 나한테 높잖아요. 결론은 이거는 뭐 부부가 관계가 있는 시점이 아니고 남남으로 지내는 사이에서 내가 아파트를 다 잘 보존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내가 분할 대상에 8억은 넣어줬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8억은 넣어줬지만 그러면 22년도로 우리는 어때요? 22년도로 분할돼야 된다라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저는. 그죠? 그리고 22년도에 가치가 5억이었다는 것도 끝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재산분할, 이 특유재산 주장하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재산분할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혼인기간 10년 넘어가면 특유재산 뭐 인정도 안 돼 이러지만 아예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인정 안 되는 걸 알지만 소송 과정에서 특유재산입니다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이 부분이 특유재산, 그 혼인 전부터 우리가 형성했던 내가 총각 때, 처녀 때부터 들고 있던 재산이어서 분할 비율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낮게 책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어필하는 것이지, 실제로 특유재산으로 빠지면 제일 좋은데, 안 빠지지만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려요. 똑같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아파트가 8억에 산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은 판사님,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남남으로 지낼 때 내가 이걸 안 팔고 들고 있어갖고 3억이나 뛰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상대방이랑 부부 관계로 있을 때 마지막 시점에서 5억짜리 아파트였거든. 내가 만약에 그때 22년도에 5억에 이걸 내가 그냥 안 들고 있고 5억을 팔아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샀다거나, 내지는 5억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냥 그걸 예금에 넣어놨다거나, 그러면 이 3억은 안 뛰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혼인 파탄 시점, 이미 남이 된 시점 이후에 이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가만히 잘 들고 있어가지고 8억으로까지 불려놨는데,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기여도는 기존 부부의 이 혼인 기간 중에는 예를 들어서 5대5라고 치더라도, 그죠? 기여도가 5대5라고 치더라도 이 3억에 대해서는 5대5라고 하면 난 너무 섭하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종합해가지고 판사님이 판례에 따라서 네가 아무리 5억을 주장해도 8억으로, 판례가 있잖아. 8억으로 산정해서 넣는데, 대신에 내가 기여도를 갖다가 알았어. 네 억울하다는 걸 알겠으니까 내가 좀 잘 산정해 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여도를 크게 다툴 수가 있다. 특히 예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혼인 파탄 시점이 소재기 시와 먼 경우에는 별거를 몇 년 전에 했다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별거 시점이 혼인 파탄 시점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나의 유불리를 잘 가려가지고 파탄 시점을 정하고 상대방 변호사가 잘 따라왔다 그러면 땡큐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내가 입증해가지고 명확하게 파탄 시점 싸움을 하는 거에서 결국에는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 파탄 시점, 특히 재산 분할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에 따라서는. 자, 그런